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저는 김기아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김지아 왜 했죠? 편, 왜냐면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뭐 그냥 넘어갈 수는 그냥 없으니까. 넘어갈 수 없어서 네. 했는데 또 의외로 김지아 편을 또 많이 보셨더라고. 아유, 논쟁적인 인물이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모르시는 그 일본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아, 그래? 한글을 배우신 일본 분인데 늘 알아. 예, 근데 김지아가 누군지 왜 그런지 되게 늘 궁금했는데 우리 방송 보고 이해하셨다는 게 지금 베풀이야. 그래서 아 그런 분께도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오늘 신경숙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작가고 논쟁은 들어봤는데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 네. 근데 알고 싶은. 하지만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았던 그런 분들한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다룰 소설은 신경숙 작가인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댓글 짧게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박민규 작가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사댓웍님이 시신데요. 시시대덕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시시대덕 지구영웅 전설 제가 말씀드렸던 데뷔작 등단작 소개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다는 기분이 들게 하네요. 별개로 표절 작가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군요. 나정님이 가볍고 슬프고 외롭다. 슬픔도 묵직한 것이고 외로움도 묵직한 것인데 슬픔과 외로움을 말하는 이 소설의 문장들은 가볍고 고통의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은 살아남았고 그나마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다행히 소설 속 배경이 1991년도에 가불고시원이었기 때문일까. 2001년, 2011년, 2021년 가불고시원이었다면 이야기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 뭐 지금도 이런 뭐 고시원이 많죠. 많지 않으니까. 예. 자, 김지아 시인에 대한 댓글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분이군요. 스노우맨님이 저는 삿포로에 사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어 공부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대요. 오. 김지아 선생님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크랩을 하셨었다고. 그때는 잘 이해 못했지만 그 변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궁금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분이 우리 방송 들으면 좀 리스닝이 어렵지 않으실까요? 이게 이제 제일 고난이도인 거죠. 제일 높은 난이도. 대대님이 80년 대학교 시절에 당시 금서였던 김지아의 책을 복사해서 읽고 시에 곡을 입힌 노래를 들으며 그의 삶을 경외했었는데 그의 부고가 많은 걸 떠올리게 하네요. 지금은 문학을 가르치신다고 해요. 어느 순간 김지아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망설이며 좌절했던 시간이 생각나서 씁쓸한 마음은 가는 길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외딴방입니다. 드디어 외딴방. 신경숙. 네,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 자, 근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다고요. 제 주변에도 외딴방 해라고 하니까 뭐 안다라는 분 많아요. 외딴방은 알지. 예. 자, 근데 정연욱 기자가 이 외딴방 근데 외딴방만 딱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봤기 때문에 늘 그렇잖아요. 카불고시원 같은 내용인가. 외딴방에서 방에서 이렇게 고시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공부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언제나처럼 정윤욱 기자가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린다 이 말이요. 네. 준비됐습니까? 잠깐만.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가시죠. 작가의 실명이 등장하는 완벽한 자전 소설인데요. 1963년에 정읍에서 태어나셔서 6남매 중에 맏딸이죠. 16살 때 서울로 올라와요. 외사촌이랑 동남전기 주식회사라고 구로공단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닙니다. 산업체 특별학교인데 이제 거기에 여공들은 벌집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엄청 좁은 방이 모여 있는 이제 연립주택 같은 곳에 살아요. 방 조그만 거 다락방 9억 정도 있는 거기에 먼저 서울에 올라와 있었던 큰 오빠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오빠 셋째 오빠까지 그러니까 남 둘 여 둘 그 조그만 방에 같이 사는 정말 가난한 생활이야.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또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추억도 생기고 하지만 이제 워낙 신선한 일상이고 특히 절친했던 희재 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작가가 돼서도 그때를 글을 못 쓰는데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와서 너 우리 그때 얘기 안 쓰는구나 해서 그때의 상처를 소설로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나 쓰지 않아요? 예피지인데? 예피지에네. 소설은 나빠요? 아니야. 되게 되게 의학을 진짜 나 준비 안 했어. 여기서 동남전기 6남매 어제
어제 막 시간 재밌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팔리셨죠? 팔렸죠 이 책이. 신경숙의 대표작이 신경숙 소설 중에 제일 잘 팔린 거는 이제 엄마를 부탁해고 51쇄까지 했네.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51쇄가 많이 팔린 거죠. 엄청 많이 팔린 거죠. 51세는 웬만한 작가는 달성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숫자예요. 자 외딴방 일단 딱 첫인상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이번 읽었죠? 그 전에 읽었어요? 그 전에 읽었어요. 아그 두 번째 전에 읽었는데 훌륭한 소설이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저는 제가 저도 좀 물어봐 주시죠. 어떠셨습니까? 근데 김 기자는 이제 저기 이런 류의 소설을 제가 싫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소설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해. 전개가 너무 늘어지더라고. 소설을 끝낼 듯 끝내지 않으면서 뒤에 한 뒤쪽 가면서 약간 좀 문제 끝나. 문제 끝나. 딱히 스토리가 진행도 안 되는데 뭐 자기 또 작가가 뭔가 늘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가 좀 그랬는데 앞부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뭐 일단 재밌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재밌다는 게 막 호호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흥미진진하고 궁금하고 굉장히 뭐랄까 배울 점이 많고 글 자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몰랐던 이거를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예를 들어 YH 여공 사건 뭐 그런 건 우리가 뭔지는 아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정말 딱 진행된 과정 같은 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되게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 설명을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읽으면서 막 체크도 하고 막 그 되게 제 마음에 드는 문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수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앞부분 되게 흥미진진하고 전개도 너무 재밌었는데 전 후반부부터는 좀 전개가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전 다른 걸 떠나서 제가 82년생인데 79년, 80년 요때 또 이렇게 여공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게 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 생각보다 최근까지 이랬구나라는 걸 알아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옛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 자체가. 근데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되게 뭐 요즘 노래거든요. 그것도 옛날 아니에요. 익숙하고 그러니까 좀 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되게 옛날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신경쓰고 했다면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소설 50에 꼽힐 정도냐? 에? 왜 그렇죠? 신경숙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죠. 음. 우리 시대 소설 하면은 아마 제일 앞부분에 언급되는 작가일 거고 그의 대표작, 그녀의 대표작이고 특히 이제 뭐 창비를 만드신 백낙청 선생이 뒤에 여기 이제 이 뒤에 소설보다 백낙천의 이 외딴방론이 못지않게 유명한 글이에요. 안 봤어요. 너 자랑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400페이지입니다. 대단히 이거는 거의 여기 중간에 보면 주인공,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난소공을 필사하잖아요. 나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난소공에 필적한 소설로 거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백낙청 선생이. 그러니까 난소공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고전이냐면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너무 절묘하게 포착해서 문학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인데 이거 역시 우리 현대사를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낸 그리고 플러스 소설의 그 서술 형식도 대단히 새로운 경지다. 맞아요. 네. 새로운 경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형식이죠. 이게 계속 플래시백이거든요. 지금의 소설을 쓰는 내가 94년에 내가 이제 95년까지 나오죠. 삼풍백화점 무너지니까. 과거의 16살, 79년, 80년을 회상하는 이제 두 시간대가 나오는데 이게 과거는 현재형으로 서술을 하고 맞아요. 지금은 과거형으로 그랬다 했다. 이거를 친절하더라고. 작가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네. 여기서 되게 그거 신선했어요. 되게 쉽죠 일단. 난 좋았어. 그래서 고마웠어. 나 그런 거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경험 자체가 대단히 독특하잖아요. 이 스타 작가, 90년대 스타 작가가 70년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공이었어. 네, 막 학고방 같은 데서 오빠들하고 살고. 학고방 일본어죠. 그런 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겐세이를 좀 그런 현대사를 정말 개인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에 대한 소설가의 시각, 역사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일상. 난 그런 게 다 좋았어요. 네. 개인 거대 담론은 거대 담론이고 거기서 개인이 거기에 100% 자기를 이제 투신할 수도 있고 난 아예 나는 뭐 독야청청 살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 교집합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되게 자기 있는 그대로 쓴 게 되게 좋았고 자기 삶을 너무 솔직하게 쓴 거. 저는 그런 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플러스 이제 글에 대한 또 자기 생각, 또 네. 애정,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아나서 맞아요. 이건 정말 신경숙의 대표작이라고 하기에는 이견이 없고 난 우리 너무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제 신경숙 작가가 좋더라고. 그 얘기는 2015년에 나중에 뭐 하면 되지. 겪었던 논란 때문에 네. 약간 좀 독서가 힘들었죠. 묻힌 소설물. 힘들었죠. 근데 진짜 이 뭐랄까 전개 방식도 되게 신선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뭐냐면 현재와 과거를 플래시백하는데 현재 나는 누구냐면 옛날 소설을 쓰고 있는 나야.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고 있는 내가 이게 뭐 연재됐나 봐요 어디에 연재를 계속 보내면서 아니 일부를 그게 아니라 그 소설이 원래는 1편, 2편 두 권짜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를 내고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2부에 또 나와. 너무 이게 소설 맞아? 소설 맞아? 생각이 들지. 약간 그런 생각. 그것도 뭐 하나의 장치일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자기 작가의 어떤 세계를 드러내는 장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에 자기 이제 가족이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큰 오빠가 전화 와서 야 너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는 게 2부에 나오기 때문에 2부인지 1부 끝에쯤인지 나오기 때문에 읽는 독자가 이게 진짜 얘기구나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기자로서 제일 싫은 사람이죠. 전화선 뽑아놓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여성지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막 계속 피해 다니죠. 근데 여성지 기자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아니 인터뷰하기 싫다는데 자꾸 이렇게 막 뭐 인터뷰 섭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화를 뭐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사를 쓰겠대. 쓰지 말라니까 좀 상의해 볼게요. 데스크랑 상의해 아 보겠습니다. 이게 뭔 개매너요? 내가 싫다는데 왜 데스크랑 상의를 해? 지금 같으면 진짜 그래서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엉망이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자 아무튼 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한 소설을 다 좋아해요. 네. 솔직한 소설 다 좋아하고 뭐 이제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류의 소설, 제가 이제 잘 공감 못하는 부류의 소설이 너무 예민한 감성, 여성 작가 그런 게 많죠. 특히 여성 작가분들의 너무 그 예민해서 막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거지. 공감을 잘 못하는, 예를 들어 막 또 나오겠다. 집에 전기요금을 안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는데 그래서 깜깜한 데서 돌아다니다가 부엌에 있는 유리잔에 물을 따라 마시려다가 유리잔을 못 찾아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려서 깨고 그 위를 걷다가 발에 찔려서 피가 나는, 아파하는 네. 그런 감성을 저는 거기에까지는 제가 이제 눈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거기에 그냥 누워 있어. 계속 저 그런 게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는 독자라서 그런 류의 소설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 내가 이거를 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 제가 앞에 지금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큰형, 셋째 형, 그러니까 오빠지. 큰오빠, 셋째 오빠. 내가 지금 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정이 가죠. 애정이 생겨서. 나는 특히 큰 오빠가 너무 큰형 나 너무 불쌍해. 그치. 그리고 셋째 형 때린 것도 진짜 아유 이 새끼 데모나하고 이 새끼 빨갱이 새끼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책이 참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내가 그렇잖아요.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옛날에 7, 80년대 학생운동은 대단하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했고 하는데 한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큰형이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방위병으로 일하면서까지 먹이고 키우고 재워주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데 이 새끼가 법대를 가서 공부 안 하고 하라는 검사를 안 하고 데모나고 댕기니까 그거에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지 읽으면서. 참 그런 경험이 참 책이 주는 되게 소중한 경험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태백산맥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태백산맥 읽을 때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때 보면서 이런 거야. 왜 빨리 빨치산들이 원하는 전쟁이 안 나지? 빨리 전쟁이 나야 할 텐데. 그 생각해보면 그게 6.25야. 한국 전쟁이야.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설득시키는 그런 게 힘인데 외딴방에 좀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 설정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이제 김 기자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짚는 방식으로 하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년생이고 이제 정읍에서 시골이죠. 근데 처음에 중요한 그 쇠고랑 쇠스랑 퇴스랑.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쇠스랑이 이렇게 내 잘못했는데 어떻게 발바닥에 찍히죠? 아, 회사 무거워서 그럴 수 있어요. 발바닥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발바닥은 내가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 발등이지. 발 바닥까지 뚫렸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관통이 된다고? 관통 되죠. 근데 병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어? 너무 놀라가지고 애가, 그리고 애들은 또 엄마 와야 울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하여튼, 완전 지금 소설을 변호하고 있어. 집에 그 이거 쇠스랑. 곡괭이라고 알고 있는 뭐 우물 있고 뭐 이럴 정도로 곡괭이는 이 이빨이 없는 게 곡괭이고, 쇠스랑은 이렇게 그거 접하기가 메고 댕기는 거. 저 서울 사람이라 몰라요. 죄송해요. 짤. 그래서 그럴 만큼 시골인데 이제 16살에 서울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외사촌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둘이 손잡고 서울로 올라와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는 미리 먼저 가 있던 큰오빠가 있는데, 큰오빠는 20살인데 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하급 공무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준비를 사시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큰오빠는 집이 없어. 공무원이니까 그냥 숙직실에서 살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제 동생들이 올라오니까 이 동생들이 공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녀야 되잖아. 이때는 산업체 특별 야간 학교라는 게 있어서 공장에서 이제 학교에 학비를 내주고 공원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밤에 보내주는 거야. 퇴근해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려고 올라온 거죠. 취직을 해서. 그래서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동네예요. 거기에 구로공단이 이제 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여공들이 일하고 있는, 대부분이 아주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동 조건에서 막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잔업도 많고 임금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막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도 많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작업반장한테 막 성추행도 당하고. 근데 이제 뭐 돈 벌고 시골에 돈 보내고 나도 학교 가야 되니까 그걸 참아내는, 그렇게 이제 싼 인력을 제공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 역군들이었는데 거기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개인가요? 정말 조그만 방이 모여있는 벌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거 뭐 저도 안 가봐서 어떻게 잘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거기에 오빠랑 외사촌이랑 나랑 살아요. 얼마나 좁아. 뭐 별로 없어요. 그 살림살이도. 그래서 이제 오빠는 또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자기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러니까 오빠 밥도 해주고 나는 공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이때 막 또 서울의 봄 이후에 박정희 죽고 나서 이제 노동 운동이 막 이제 확산이 될 때, 그 직전이죠. 이제 박정희 말기죠. 박정희 죽기 직전에. 그때 이제 죽어요 하다가. 공장에서 이제 막 노조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노조를 가입하고 싶은데 또 노조 가입하면 학교에서 나 학교 보내줘야, 공장에서 학교 보내줘야 되는데 노조 가입자들 안 보내준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조를 생각하는 그 사측의 입장이 완전히 그냥 적이야.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이제 야간이니까 거의 다 낮에는 일하는 애들이거든. 거기에 이제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얘는 16살이지만 외사촌은 20살, 19살인데 같이 학교 다녀. 근데 거기에서 만난 희재라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 같은 건물에 사는. 이거 외사촌 얘기 안 했구나. 외사촌도 같이 올라왔는데 되게 듬직하고, 진짜 저는 이 소설에서 큰오빠랑 같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언니인데 정말 듬직하고, 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꿈이 이제 사진 작가가 되는 거야. 하얀 백로를 찍는. 그렇지만 현실은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둘이 되게 열심히 살아.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고, 이 언니 딱 붙잡고 그냥 서울역 딱 내려갖고 괴물 같은 대우 건물 보면서 와 무섭다 이러고 따라가고, 줄 설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따라다니고,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안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희재라는 또 언니보다 더 언니죠. 20살이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희재 언니는 같은 벌집에 살아요. 여기까지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집은 그 농촌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잣집이죠. 잘 사는 풍요로운 집. 풍요로운 집인데, 서울 이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공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서 완전히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극빈층이 됐죠. 그리고 보니까 어머님이 약간
그 서울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교육열 같은 거겠죠. 또 그리고 시골에서 이제 남친 같은 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놈. 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엄마가 이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어머니는 약간 서울로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지내려다 보니까 큰 오빠나 셋째 오빠나 뭐 외사촌이나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셋째 오빠까지 올라와요. 셋째 오빠가 이제 법대를 갔나 봐요. 이게 추정컨대 성대 다녀. 대학로가 나오니까 법대를 가서 이제 셋째 오빠까지 같이 살아야 돼. 셋째 오빠는 보니까 되게 출세욕이 강해. 내가 검사가 돼서 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분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어이 젠장 이게 79년이니까 격동의 시대잖아. 아, 학생 운동에 깊이 투신해. 형은 이제 막 자기의 꿈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이제 가난한 동생들 또 막 학교도 못 간 이 어린 양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기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이제 공무원 생활도 저 방위로 군대 가야 돼서 때려쳐야 되거든.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지. 방위 출근을 9시까지 출근할 거 아니야. 새벽에 학원 가서 강의하고 그 학원 갈 때 또 가발을 쓰고 가. 학원 가서 새벽에 강의하고 방위 가서 퇴근하면 또 밤에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잤다가 새벽에 다시 그러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셋째 동생한테는 야 너 그냥 공부만 해. 그래서 빨리 저 출세해야 돼 너. 그리고 동생들 야 학교 가. 딴 생각하지 마. 계속 얘네들 왜냐면 공장을 다니니까 학교를 포기한 애들이 많으니까 아 나도 빨리 돈 벌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외사촌은 자기 이제 사촌인데도 정말 자기 친동생처럼 계속 챙겨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살지만 따뜻한 남매예요. 되게 그 상태로만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해서 다 해피엔딩으로 다 물론 뭐 다들 지금 뭐 잘 살고 계시겠지만 뭔가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측에서 이제 노조 결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좀 흥미진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든 회사가 무슨 만든 회사 무슨 스피커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게 뭐 스테레오. 그러니까 스피커에다가 이거 볼트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 봐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박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때는 뭐 휴가도 못 쓰고 무슨 수당도 못 받고 잔업 뭐 수당도 못 받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열악한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는 분이 나오고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처음 노조가 설립이 됐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 전 이 책에서 그거 읽어본 게 되게 전 되게 좋은 수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워서 어떤 작은 공장의 노조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는 뭐 사측에서 하는 방해 공작 같은 거를 또 어떻게 또 이겨내고 그 어찌어찌 처음엔 참 노조가 잘 만들어져. 자 거기까지도 되게 뭐 힘들긴 했지만 근데 그 과정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노조 과정 여기 84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조합 비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뭐 어떤 분은 유채옥이라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던 분은 또 뭐 회사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해고되고 하면서 이제 노조 설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동 환경이 노동법은 있는데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른 지도 지금 9년이 됐는데 비참한 환경이니까 이제 여공들이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사측에서는 정말 대놓고 탄압을 하죠. 특히 이제 주인공과 외사촌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산업체 특별 야간은 회사에서 학비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약한 고리인 거지. 그래서 불려갖고 결국은 노조 탈퇴하죠. 근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생각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로 추정되는 주인공 뭐 본인이죠 뭐. 이름도 경숙이야 신경숙. 본인과 외사촌은 우리는 학교를 가야 돼. 엄마나 큰오빠나 얘기를 들어서.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니네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물론 자기들 돈으로 보내준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국가의 정책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니네가 잔업도 빼주고 뭐 좀 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게 해주는데 니네가 노조에 가입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노조를 결국 탈퇴를 하는 거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16살짜리. 근데 이 앞에 그렇게 절절하게
막 노조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을 또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또 이걸 합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합격시켜준 건 아니지만 막 노조위원장한테 편지를 쓰잖아.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회사랑 사측이랑 노조가 대립하다가 약간 대탕트가 있어. 그 박정희 죽은 직후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의 봄 때는 이제 회사 그 눈치를 보는 시기였잖아요. 박정희가 죽고 이제 사회가 막 급격히 민주화의 바람이 부니까 노조를 인정하고 약간 노조와 약간 화해를 하려 그래. 그때 학교에 가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라고 다 학교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시험을 봐 선발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조한테 맡긴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너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를 가고 싶고 또 공부는 안 했으니까 뭐 시험은 자신 없고 하니까 편법으로 편지를 써. 노조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작가가 처음으로 글다운 글을 쓴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기특해서 노조위원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지. 이 둘을 합격시켜 1, 2등으로. 근데 여기다 대고 그러지 뭐 편지를 잘 써서가 아니고 니네 시험 1, 2등이던데 이렇게 뭐 실제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노조위원장은 되게 봐주는. 고맙고 막 귤도 가끔 집도 데려다주고 되게 잘해줬어. 자전거 그런데 이제 사측인 미스 명이 불러가지고 너희도 노조 조합원이니? 이렇게 생각 웃으면서 학교 갈 생각은 있는 거야? 노조원을 회사에서 돈을 대면서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게 사장님 생각이야. 말하자면 학교에 가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 정신 차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대의를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학생 공부를 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겠다. 뭐 그런 판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뿐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 가고 싶어서 노조 탈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이기지 못해서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면 이때 노조가 중요하지. 이 노조 탈퇴는 뭐 배신이지. 배신 배반이야. 이럴 수 있지만 여기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노조 나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못 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업 거부 같은 거를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작업복을 평상복을 입고 잔업 거부를 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빠져나가는데 그들과 함께 회사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외사촌과 나는 옥상에 서 있어. 노조원들이 우리 보면서 퇴근 안 하니? 라고 묻는다. 근데 현장은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외사촌과 내가 1번, 2번이라지만 작업을 둘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은 침묵을 지키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만 보고 있다. 침묵을 깨고 외사촌은 내게 수치스럽다고 말한다. 이런 게 바로 수치야. 찬바람 속에서도 의젓하던 외사촌은 이런 게 바로 수치야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아이 불쌍하더라고. 근데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보통 여고생들은 학교 가서 낮에 아침 낮 보내고 학교하면서 뭐 떡볶이도 먹고 일탈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게 정상인데 얘네는 하루 종일 일하고 끝나면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해질 때야.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여기 보면 영등포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로에서 영등포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지금 다 우리 위치가 가늠이 되죠. 그렇게 살면서 또 이 힘든 일상을 위해서 이런 모욕을 또 겪고 너무 일찍 이제 조숙할 수밖에 없는 성장 환경이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뛰어넘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이 설정상 이미 스타 작가가 돼 있을 때거든요. 이 자전소설 속의 작가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굳이 하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외면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어느 날 같은 학교 다녔던 자기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하지만 늘 지각을 했던 근데 지각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늦게 끝내줘서 지각을 했던 하계숙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내고 막 신문에 광고가 내고 스타 작가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야. 왜냐면 나랑 같이 가난하게 공부했던 친구가 갑자기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동창들이 많이 전화가 왔는데 하계숙이라는 친구가 막 뭐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너 그때 우리 얘기는 안 쓰더라. 그 말이 이제 계속 뇌리에 꽂혀서 한참 세월을 보내다가 제주도 가서 이거 써야겠다. 돌아봐요. 근데 왜 그 시절이 그렇게 힘들었는가가 이 소설의 핵심이죠. 이제 글쓰기를 작가를 대하는 작가로서의 자신을 대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이 이 책에는 정말 이 책 자체가
글을 쓰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한편의 회고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죠. 아까 이제 그 수치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수치를 느꼈다. 다음날 출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야. 저 학교 간다고 노조 탈퇴한 사람들이라고 볼 거 아니야. 나도 수치를 느껴. 그래 이런 게 수치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작가가 될 거야.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요 직전에 이제 좀 이따 말 끝나면 얘기 좀. 잠깐만 담임 선생 얘기 좀 먼저 해야 되죠.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다고.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작업 시장에 종이 울려도 우리는 거울 속에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서 있다. 나는 말했다. 나는 글 쓰는 거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지금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무렇지도 않아. 라면서 무조건 난 작가가 될 거니까 글을 쓸 거니까 이 수치를 참아내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스스로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처음에 얘기해 준 게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그 얘기 재밌더라고.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네, 담임 선생님 보니까 약간 운동권에 삐딱한 지식인인데, 종교조 나중에. 네, 뭐 보니까 저 얘가 별로 이렇게 학교 생활에 관심도 없고 뭐 학교에서 뭐 부기 주산 이런 거 배우니까. 너, 학교를 안 와 자꾸. 네, 학교 안 오고 막 해서 뭐 얘의 어떤 욕망을 꿰뚫고 소설가가 돼보렴. 작가도 아니고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지. 뭐 이게 소설 똑바로 안 읽었구만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신경숙이 학교를 안 나와요. 걔 며칠 동안. 내가 학교 뭐 북이다고 가서 뭐 하나 내가. 그래가지고 학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공장으로인가 집으로인가 와가지고 너 학교 더 안 나오면은 너 이제 자른다고. 너 회사에 말한다. 회사에 더 잘린다. 겁을 주니까 신경숙이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나와. 그 주인공한테 너 왜 그러면 그동안 네가 학교 안 나왔고 넌 뭘 하고 싶은지 반성문을 써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신경숙 작가가 그 당시 작가 아니지. 주인공이 가지고 대학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쫙 써. 그때부터 신경쓰인 거지. 쫙 써가지고 절반 가까이 써요.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줘. 선생님이 딱 보더니 불러. 야, 넌 소설을 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 대목이 되게 역시 좋은 선생님. 선생님이 만약에 너 시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으면 아마 시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대목이 난 따뜻하고 되게 좋더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욕망을 이렇게 키워간 거죠. 내가 키워간 거죠. 이 신선한 일상을 견디는. 근데 저도 좀 왜냐하면 왜 내가 그 대목이 좀 그랬냐면 저도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나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얘기해도 되나? 교련 선생님이 그때 이제 군인이래? 뭐 학부모한테 뭐 뇌물 받은 촌지라고 하죠. 그거 받은 걸로 기사가 났어요. 교련 선생님이? 그래 너 오뎅 핑거였어 별명이. 왜냐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우셔가지고 오뎅 같아가지고 그걸로 따귀를 맞으면은 날아가요. 죽죠. 그 따귀 맞으면은 그건 거의 주먹이야. 날아가 이렇게. 마동석이네. 약간 인상이 마동석 같은 분이었어. 오뎅 핑거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 학교 뭐 촌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때 기사가 나니까 애들이 막 다니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선생님한테 받은 거 사실이냐 막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나랑 친했어요. 나랑 좀 친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진짜 아니죠? 선생님 받으시는 나 아닌 것 같다. 선생님 받을 사람 아니죠라고 했더니 나한테 선생님이 그랬어. 기화야, 너는 꼭 좋은 기자가 되라. 넌 좋은 기자가 돼서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억울한 거 맞아? 억울한 거에 대한 걸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딱 나를 그때 복도에서 나 딱 붙잡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난 기자를 해야겠구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 받은 게 맞았어. 덜 아름다운데 일단 그러니까 그 결론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아름답진 않은데 아무튼 나도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생님이 그냥 계시는구나. 언론에 대한 증오 아니야. 그분 받은 게 많았어. 심지어 아무튼 저에서 그런 경험이 좀 약간 뭐 하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셨나?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 바로. 어떡하나? 그러니까 뭐 하시겠죠 뭐. 자, 이 소설이 기니까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셋째 오빠 올라와서부터 좀 얘기를 다시 하면 이게 이제 계속 교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계숙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시절을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쓰나 이런 자기에 대한 이제 성찰과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이제 끄집어내려는 얘기를 하는데 하계숙 얘기부터 희재 언니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그 희재 언니라는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고
다른 공장 다니고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많은 하지만 되게 이제 친하게 지내서 이제 결국 외사촌이랑 셋이 친해져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나중에 그 언니는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디자이너죠. 뭐 일종의 그 의상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뭐 재봉사 같은 남자와 이제 동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집 같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방에서 동거를 하니까 이제 오빠들은 야 쟤랑 어울리지 마. 이상한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죠. 하지만 너무 이제 근데 제가 이 소설에서 아쉬웠던 건 희지 언니가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맞아. 그냥 어울려 다니는 얘기만 나오고 뭐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만 좀 재밌게 나오지 잠깐. 뭐 이렇게 뭐 등에 반점이 있고 뭐 이런 특이사항 정도 나오고. 근데 결국 나중에 이 희재 언니가 동거하던 남자랑 헤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방식이 이제 여느 때처럼 같이 집을 나오다가 자기가 휴가를 간다, 나 지방으로 떠난다, 며칠 동안 가 있을 거니까 너 이따가 내 방에 문 좀 잠궈 주는데 깜빡 잊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자기가 죽고 바깥에 사람들이 못 보도록 문을 잠궈 달라는 거였어요.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문을 잠궈 줬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언니가 죽어 있었던 거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거기에 대한 상처와 죄책감, 충격. 그거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쁜 언니야. 그렇게 해서 이 시절을 통째로 물론 이제 앞서 겪었던 그런 상처와 갈등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 희재 언니의 죽음이 제일 크죠. 나는 계속 이 큰오빠, 작은오빠, 셋째 오빠에 자꾸 이입을 하게 되는 게 왜냐면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 같아도 희재 언니랑 다니지 말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 봐 결국 내 말 안 듣다가 그런 일도 생기고 난 막 오히려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희재 언니에는 잘 이입이 안 되고 희재 언니는 뭔가 보면은 뭐 감정이입 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별로 없어. 나는 계속 외사촌이 제일 외사촌 얘기가 난 그래서 중간이 아니고 중간 좀 전까지 희재 언니가 나중에 결국 외사촌이었나 보다. 뭔 라는 줄 알았어. 외사촌 이름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외사촌. 왜냐면 그럴 만큼 분량이 없어 희재 언니가. 분량이 되게 없어. 그래서 조금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가로서 자꾸 이렇게 그러면 너무 얘기가 팡팡 뛰는데 제가 오빠 얘기 해볼까요? 저는 또 읽으면서 되게 좀 뭐랄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필사를 했다는 거. 이제 반성문을 읽은 선생님이 너 소설을 써보니까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내가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을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아. 학교에만 나와.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건네줘. 요즘 내가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라고 건네준 게 난소공인 거예요. 선생님이 주신 책이. 그 첫 장이 메비우스의 띠야. 또 메비우스 띠 봤잖아 우리가 또 반갑더라고. 안 봤잖아. 봤어요. 난소만 떡 봤잖아. 또 메비우스도 봤어. 근데 이 보는 순간 약간 뭐랄까 이 책이 난소공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책이었어? 그런 생각? 독서의 미묘한. 이거 내가 읽었는데. 요즘에 뭐냐면 뭐 런닝맨에 1박 2일 멤버가 나오고 이러면 둘이 세계관을 공유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놀면 뭐하니.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정희 작가 얘기도 나와. 오정이라고 안 나오는데 오정이죠. 오정희 또 내가 봤잖아. 오정희 작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뭐 예두물. 그거 우리 그때 중국인 거리 또 봤잖아 또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오정희 작가를 굉장히 그 은사로 모시더라고요. 흠모하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그래요. 오정희를 보고 배운. 그래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막 오정희 작가가 신경 작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글 그렇게 빡세게 많이 쓰지 마라. 결국 너 네 살 파먹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 좀 천천히 써도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줘요 뒤에. 그게 그 양반이야? 안 봤나 보네. 봤는데 그게 같은 사람이야? 네. 같은 사람인지 몰랐네. 뭐야? 소설 똑바로 안 읽고 왜 띄엄띄엄 읽어? 띄엄띄엄 안 읽었어요. 근데 몰라. 나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약간 뭐랄까 문학의 그 세계관에 나도 좀 이렇게 끼어들고 있구나. 약간 그 아는 거 나오는데 소린이 같은 이라고. 소린이 좋네. 저는 이 외딴방에서 희재 언니와 살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큰 오빠랑 툭탁툭탁 한번 살아가는 데서 되게 아련하고 이 소설에서 되게 내가 쨍한 장면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때 YH 여공들이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고 막 시위도 하고 어떤 갑자기 국제시장처럼 굵직한 사건이 소설에 튀어나와. 근데 그게 자기 작가의 삶의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공장 뭐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김경숙 씨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시립 강남병원 영안실에서 유해가 화장됐다라고 나와요. 되게 바로 10분 만에 연행하고 3분 만에 장례식하고 유해를 태워버리는데, 외딴방에서 창문을 열면 내다보았던 공터에서 배추 싹이 올라온다. 누가 심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배추는 자란다. 자라기만 할 뿐 속은 차지 않는다. 푸른 배춧잎에 공장의 검은 먼지가 쌓여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이게 여공이 화장한 직후에 이 묘사가 나오니까 마치 그 여공이 탄 화장된 그 연기가 그 재가 배춧잎에 쌓인 것 같고 되게 소름 끼치고 되게 무서운 그런 묘사였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공터가 나중에 부동산 개발이 돼. 건물이 올라가. 되게 참 이 소설이니까 그렇겠지만 참 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로공단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지금은 흔적도 없는데 박물관이 있어요. 체험관이. 그래서 이런 데였구나. 구디단. 너무 몰라갖고 구디단 저는 아울렛 갈 때만 갔는데. 저도 아울렛 갈 때. 마리오 아울렛 갈 때만. 저 거기 등산복 사러 갔었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 꼭 말씀드리려고 접어놓은 부분이 이제 이 소설의 본질에 대해서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교차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거 너무 귀엽지. 자기가 메모해놓고 지금 소설가가 된 지금 이제 셋째 오빠네 가족하고 밥 먹을 때 그때 막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구속됐다가 그거 재밌었어. 이렇게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5.18 특별법이 실제로 후지부지 되는 시기였나 봐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니까 과거 운동권이었던 오빠가 막 분개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 그런 얘기를 써라. 그랬더니 작가가 속으로 몰라 오빠. 나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 그때 연탄불은 잘 타고 있었는지 가방은 챙겨 들고 방을 나간 오빠가 어디 길바닥에서나 자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 쭉 생략해서 내가 문학을 하려고 했던 건 문학이 뭔가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 지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금지된 것들을 꿈꿀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 대체 그 꿈은 어디에서 흘러온 걸까? 내가 사회 일원이라고 생각해. 문학으로 인해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내가 일원이니까 사회도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로공단의 여공이었는데 소설가를 꿈꿨던 이 비현실적인 나의 희망이 내 소설의 원천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벌집의 외딴 방은 결국 그 좁은 방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절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지 못했던 그 상처 모든 것의 은유인데 그게 자기 문학의 원천이란 자기 고백이죠. 맞습니다. 이런 셋째 오빠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본인이 써. 왜 남 보고 쓰라. 못 쓰니까 이제. 아니 뭐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요. 셋째 오빠 근데 좀 귀엽잖아요. 셋째 오빠 귀엽죠. 되게 순수하고. 셋째 오빠는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데모에 빠져갖고 막 이제 뭐 도망 다니고 한 번에 이제 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두드려 맞고 오나 봐요. 그래서 형이 또 그냥 막 그만하기가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수습해줘. 막 상처도 치고. 그러니까 큰 오빠는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슬픈 장면 하나 있죠. 큰 오빠가 이제 터트리는 거. 나는 큰 오빠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셋째 오빠가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데모 갔다가 또 늦게 들어오고. 데모. 계속 데모만 해.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지금 법대생인데 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너 일으켜 세우라고 지금 나는 지금 공부 못 하고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데 그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승진이 나가지고 이제 셋째 오빠 개기니까 다 꺼져. 너도 꺼져 하면서 막 상 뒤집어 엎고 이제 막 그러죠. 근데 보통 그러면 가정폭력 그래서 막 나쁠 것 같은데 여기서 큰 오빠는 더 안 해도 돼 솔직히. 근데 그때 울부짖잖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큰 오빠가. 야 나는 꿈 없냐? 목이 메이더라고. 그래봤자 오빠가 20 몇 살이야. 20대 초. 그러니까 계속 오빠를 불쌍해 해상하면서 걔도 그때 어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외딴방 특징이 뭔지 알아요? 책이 400페이지인데 애들이 나이를 안 먹어. 진짜. 조금씩 먹지. 1살 먹고 막. 16살, 19살.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은 보통 몇 살인지 먹을 것 같은데 안 자라. 계속 그 나이야. 17살이야. 너무 불쌍해.
그 오빠는 나중에 노량진에서 성공하셨을 수도 있겠다잉. 그랬을 수 있죠. 모르죠. 근데 아무튼 너무 막 그 울부짖고 내가 내 꿈을 포기하고 니들을 그러니까,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왜 니들은 또 엇나가냐. 왜 다 나가. 그래서 되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워낙 소리가 참 길고 해서 뭐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희재 언니의 자살과 거기에서 받은 내 충격과 또 창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오는데 재밌었는데 전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진행이 좀 늘어져가지고 좀 읽기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100페이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내가 이게 왜 힘들었는가를 막 독백처럼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넣기 때문에 그게 사실 나는 좀 재미는 없죠. 그리고 그 전까지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는 근데 추천드리겠습니까? 추천하죠. 이건 당연히 추천하고 싶은 저는 추천을 하는데 소설이죠. 한 350까지 페이지 정도까지만 읽어도 된다. 그리고 신경속의 세계관 속에 이게 중요한 게 그 단편 뭐 감자 먹는 사람들 거기에 또 아빠 얘기가 나오고 아빠 얘기구나 싶었던 게 이제 여기 보면 엄마랑 아빠가 시골에 있는 엄마랑 아빠가 집을 새로 짓네 만에 싸우잖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자기 얘기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바이올렛이라는 장편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 등에 반점이 있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보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피니티 워를 보려면은 아이언맨 1부터 봐야 되는 그런 거지. 아이언맨 1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고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뭐 그런 거. 실드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런 걸 알려면 이거부터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신경수 작가님이 아주 큰 사고를 치셨어. 큰 사고를 치셔서 여러분 다 아시죠? 표절. 이게 2015년에 이제 어떤 소설가가 기고를 해서 폭로를 한 건데 사실은 작가들은 뭐 한참 전부터 야 신경숙 쟤 너무 여기저기 표절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뭐 루이제 린저 표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오정희 작가와 뭔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분명히 이거 비슷한데 이거 뭐 따라 한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탁 꼬집어서 이렇게 집잔이 너무 대작가고 그렇게 그냥 좀 찝찝한 상태였는데 2015년에 이제 어떤 작가가 이 허핑턴 포스트라는 데 글을 써서 이제 굉장히 그게 촉발이 됐는데 이 빼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이제 일본 작가 극우 소설가죠. 대단히 독특한 할복 자살을 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면서 근데 또 근데 일본에서는 또 되게 문학사에서 이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오르는 천재 작가였고 특히 금각사라는 소설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읽어볼 만한 훌륭한 고전으로 꼽히기도 하고 유미주의, 탐미주의의 대표작이라고 꼽히죠.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35년인가요? 226 그 젊은 일본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진압이 돼요.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진짜 천황의 이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때 내각이 있었으니까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 그 일본의 군국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는데 천병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다가 진압이 돼서 다 죽어요. 근데 이 우국의 주인공이 그 청년 장교들 중에 한 명인데 막 신혼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야 넌 빠져라. 우리 어차피 이거 해다 잡혀서 죽을 테니까 넌 빠져라 해서 친구들은 결국 다 죽고 결국은 죄책감 때문에 아내와 같이 신혼인데 이 할복을 같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숙 작가의 그 전설이라는 책 단편도 한국 전쟁 때 젊은 장교가 신혼인데 신혼이라서 참전을 안 했는데 친구들이 다 죽어갖고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유사성을 떠나서 문제가 된 이 부분 읽어주시죠. 둘 다. 이게 이제 먼저 하필이면 좀 야한 장면인데 우국에서 이제 아까 신혼부부라고 했으니까 뭐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잘 들으세요.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 투성이에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우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와이프. 첫날 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나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했다. 자, 이제 신경숙의 전설입니다.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똑같죠?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면서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 밤을 가진 뒤 2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나는 몸이 되었다. 쭉 나가고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이거는 이거 빼박 캔트 에비던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국 봤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뭐 재밌어요. 아 우국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 우국을 봤는데 대학생 때. 왜? 대학생 때 특이했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작은 외할아버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의 동생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기화야 너 소설 뭐 관심 있냐? 관심 없는데요? 그래도 이건 하나 봐라라고 하면서 단편집을 줬는데 그 단편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우국이었어요. 아니 이모가 뭐 대부 줬다며. 추천작들이 다 그런 아주 피칠갑들이야. 피칠갑. 네. 그난 처음에 우국 무슨 소설인지도 모르고 봤어 그냥. 뭐야 이것은?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작은 보러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런 상황이면 정말 얘는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황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배신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난 자살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죽으면 어떡해? 와이프도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도 죽고 내가 할복을 하면은 이제 와이프 보고 뒤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못 끊거든 뒤에서 목을 쳐달라. 그래서 그 할복 자살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기모노를 입고 맞은편에 무릎 꿇고 딱 앉아 있고 자기는 팔 찔러가지고 베는데 자기 피가 튀어가지고 여자의 그 하얀 옷에 그 피가 붉은 나비처럼 내려앉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와 대학생들 그거 보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 진짜. 무시무시하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탐미주의 보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신경숙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이랬지 바로 보고. 이 표절 논란 전에 알았어요? 알았죠. 나 대학생 2001년 신경숙 것도 읽었다고? 아니 이 논란 2015년에 이 논란 보고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나 그때. 이 표절은 더 화났어. 누구나 봐도 표절이잖아요. 네, 금박사는 재미없어요. 나는 봤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이거 박민규랑 비교가 안 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더 공분을 샀던 건 작가의 태도였어요. 일단 그 직후에 문제가 됐을 때 반응은 나 그 책 읽은 적 없다 우국을 본 적이 없대. 우국을 본 적 없다. 나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근데 6일 있다가 문제가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이제 들불처럼 번지니까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길게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사과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억을 믿지 못하겠어요. 어떤 작품을 반쯤 읽다 말고 이거 전에 읽었던 작품이구나 하는 식이니까 어떤 영화는 끝까지 다 본 후에 이거 본 영화구나 깨달을 때가 있듯이 나는 지금도 내가 읽었는데 읽었다는 기억은 안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자식, 이제 소설 얘기하는 거죠. 어느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멀리 가서 제 역할을 다 하는데 이 전설이란 자식은 태어나면서 나한테 비수를 들이대더니 21년이 지나 나를 찌르는구나. 계속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하면서 본인이 전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쇠스랑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쇠스랑이 있으면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빼박 이거는 이제 부인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과문 잘 쓰는 법 있잖아요. 그걸 좀 보고 와야 돼요. 사과의 이거는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루이스 린저도 루이제 린저도 보면은 생애 한가운데 여기 보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 소설을 많이 아시죠?
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자, 루이즈 린츠 거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한 이기주의를 보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털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더 가난하고 더 고독하게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사람이 속을 털면 털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는 침묵 속의 공감이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속 다 보이면 더 친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신경숙 소설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일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똑같죠. 그리고 누군가가 가까워지는 일은 오히려 침묵 속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난 이게 더 화가 나는 게, 아니 뭐 앞에 것도 화가 나지만 이거는 사유잖아요. 사유. 뭔가 묘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철학을 자기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디 갖다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이렇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게 사실 99년에도 그 논란이 한번 이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는데 그때도 그 장편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이게 뭐 저기 일본 뭐 마루야마 겐지 소설하고 뭔가가 비슷하다. 그리고 또 저기 딸기밭이라는 소설에 또 재미와 학생의 글이 좀 겹치는 게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별 화제가 그렇게 안 돼 넘어갔어요. 뭐 신경숙이 워낙 그때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니까. 근데 본인의 태도도 그렇고 더 사람들을 열받게 했던 거는 이 신경숙 작가의 남편이 이제 남진우 평론가예요. 되게 평론가계 스타인데 지금도 명지대 문창과 교수신데 이분이 엄청난 독설가예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 대중 작가들을 표절 이런 거 막 가차없이 하일지란 작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90년대 제일 대중적인 작가였는데 막 표절이라고 막 되게 폄하하고 글 자체가 되게 매워요. 문단의 강준만이에요. 그래서 강준만이랑 둘이 막 논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인물과 사상에서 남진우 공격하고. 근데 이 독설가가 자기 부인의 표절 얘기가 나오니까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로 옹호를 했어요. 뭐 이게 표절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모호하다, 이게 뭐 그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창비의 백낙청, 이게 한국 문단의 상징까지도 이제 신경숙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뭐 CCTV 켜놓고 봤냐, 페이스북에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막 마녀사냥 같이 몰아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 저는 이게 표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외딴방을 읽는데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외딴방은 더더욱 글에 대한 진정성. 여기 보면은 글에 대한 진정성이 너무 절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떠오르니까 진짜 몰입하기 너무 힘들어서 읽는 내내 좀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말해놓고 이랬던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되게 좋은 소설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어떻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소설이 너에게 그런 것이었다면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 아니 계속 그게 읽는 내내 좋은 구절마다 그게 떠올라. 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자기는 계속 글을 써나가겠다고 했고 그 뒤로 이 소설을 최근에 이제 소설이 나왔죠. 그 최근은 아니고 벌써 이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왔었어인가? 아버지에게 갔었어인가? 그 소설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소설이 막 또 새롭게 이제 신경숙의 장을 열기를 본인은 기대했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되겠지만 작가니까 어쨌든 글로써 뭐 사죄를 하고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게 지난 이제 박민규 때 우리가 아깝다 이런 작가가 이렇게 묻히기에는 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물론 박민규도 그때 얘기한 게 표절의 단어 아닙니다. 근데 신경숙의 건은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박민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여기다 딱 펼쳐놓고 보고 이렇게 쓴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뭐 제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계속 멋있는 말로 자꾸 이렇게 표장을 하려 그러는데 이미 다 알죠 독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야 이 새끼야 그냥 준 대로 처먹어.
라고 하지만 계산할 때는 손님 외상 안 됩니다 손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문학 세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뭐 다양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표절 일종의 뭐 이건 범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경찰 수사됐죠 이거. 검찰 수사했어요. 그런 법의 영역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문학의 언어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회인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계속 문학인인 척 고고하게 뭐 나의 삶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나도 나의 기억을 뭐 이러면 안 돼. 내가 알고 보니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는 거야. 남의 얘기하면 그래서 하면 어떡해. 본인 글이에요. 본인 쓰신. 글이에요. 이게 그렇게 도망가고 싶죠. 누구나 이해하죠. 근데 그건 너무 아니한 태도였다. 대중들이 바보가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작가고 그래서 목록엔 당에 들어갔는데 그 방송은 안 했어요. 방송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 이제 이 얘기를 빼고는 못 하죠. 그렇죠. 표절 얘기 빼고는 못 하죠. 하지만 작가가 그걸 용인할지 알 수 없었고 저희가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또 세탁기 돌린다고 또 KBS가 세탁기 돌려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평론은 다 있잖아요. 방송을 안 해도 지금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그 평론도 일절 이 얘기가 없어요. 표절 얘기가 없어요? 외딴방의 위대함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리포트를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예. 하지만 책 읽기에서 했다. 뭐 표절 우리끼리 다루면 돼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절했대. 그랬구나라고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낙천 교수님은 자기의 어떤 소신인 거예요? 되게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해 끝내 2015년에 마침 11월에 이제 문창비에서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글에서조차 이제 표절 얘기를 하는데 기본을 고수했다고 자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작가의 과오에 대한 지나치고 일방적인 단죄에 합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는, 그러니까 부패한 공범자를 비난받는 분위기에서 그 어떤 정무적 판단보다 진실과 사실관계를 존중코자 했던 것이 창비의 입장이고 고집이었다. 난 이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은 신경숙 작가를 되게 좋아했어. 높이 평가하고 과하다 싶은 찬사를 해서 논쟁을 막 일으켰어요. 실제로 이 외딴방론 때문에 반박글이 막 왔어요. 창비 그 외딴방이 그 난소공 수준은 아니다. 이런 그 치열한 그때 문단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신경숙 작가를 아꼈는데 끝까지 그걸 이제 고수하신 거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보면 아는데 뭐 이거. 그 되게 몰입이 안 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예전에는 모르고 읽었을 때랑 알고 읽을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잘 다가올지. 이거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베스트셀러인 엄마를 부탁해 같은 거는 찝찝하지만 읽어볼만 해요. 아무튼 여러분 안타깝게 그렇게 표현 논란 아직까지도 이거를 본인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사과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을 지시고 그러고 나서 글을 써도 글이 읽힐까 말까 눈에 들어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신경숙의 외딴방 이렇게 읽었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래도 신경숙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얘기한 뭔가 숙제를 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 주 책은 뭡니까?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우리가 50편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미 빼먹은 것도 있고 앞으로 안 할 것도 너무 있는데 길어서 뭐 태백산맥 이런 거 어떻게 해? 태백산맥 객주는 이미 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방송의 진도를 우리가 못 맞춰서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 진행 중에 시작을 했잖아. 그렇지. 지나가 버린 것 중에 현기영은 했지만 윤대영이나 오정인 했지. 뭐 몇 작품 안 했어요. 윤대영 은어낚시통신 뭐 그때 좋아하신다고 그때. 늑대도 안 했잖아 우리. 늑대도 안 하고 몇 편이 있어요. 뭐 그걸 계속 하는지 할지 말지는 좀 논의해보고 다음 시간은 저희가 순서상 이제 김훈 선생을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서 뭐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 김훈의 칼의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김훈의 칼의 노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 봐. 안녕. 김기화도 외딴방 다 읽는다. 420초짜리. 안녕. 여러분이 나보다 못 읽을 일이 없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시죠? 저기 있네.